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빌리티 신동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인트로덕션 수업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제 반도체 CEO 특강의 첫 번째 이제 외부 연사를 맡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제목 같은 경우가 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거창해졌는데 제 뒤에 해주실 많은 연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말씀 주셨던 대로 얼마 전까지도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던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AI 칩이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진로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언제 정도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 많이 해주시면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빌링크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모빌링크는 이제 모바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모빌링크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가 아니고 로봇이나 뭐 CCTV,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디바이스 내에서 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이제 내장 인베디드용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라는 것이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설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이제 AI 알고리즘을 가속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같은 경우가 끝나고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혹시 잘 안 하실 것 같지만 중간에도 궁금하신 부분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진부하지만 이제 알파고랑 이세돌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알파고랑 이세돌이 그 바둑 대결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이라는 AI가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2016년 3월이라서요. 한 6년 정도 전인데요. 되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아직 6년밖에 안 된 일인데 이때가 거의 이제 딥러닝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6년 만에 굉장히 저희 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고 되게 빠르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과거를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또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릴 겸 해서 이 연도별로 제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카이스트 전자과를 학부를 졸업하고 2013년에 카이스트 이제 반도체 시스템 연구실에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가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1등을 하면서 지금의 이런 딥러닝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던 해인데요. 저는 이제 2013년에 반도체 연구소에 처음 조인을 해서 처음에는 2012년이 어떤 시기냐면은 구글에서 구글 글라스를 만들어서 좀 잠시후면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다 이제 안경을 끼고 다닐 줄 알았던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그래서 2013년에는 그런 구글 글라스 같은 데 들어가는 AR용,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용 반도체를 개발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AI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는 당시에는 딥러닝 기반이 아니었고 로컬 피처 베이스의 그런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를 연구했었고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AI 반도체는 2014년부터 엣지용으로 반도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에 반도체 설계를 AI용으로 열심히 해서 Deep Neural Processing Unit, DNPU라고 명명한 칩을 개발을 했었고요. 이 시기에 2015년에 이제 밤낮으로 반도체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연말에 마치고 연초에 이제 2016년 초에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있을 때 알파고와 이세돌 경기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6년에 DNPU 칩을 이제 공개하고 이거를 삼성이나 애플, 엔비디아, ISCC, 뭐 핫칩스 같은 곳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했었고요. 2018년에 AI 반도체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19년에 모빌린트를 창업해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알파고랑 이세돌 얘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알파고가 결국에 4대1로 이겼고 이세돌이 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내막을 살펴보면 조금 더 다른 관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세돌은 한 판밖에 이기지 못했지만 이세돌은 이제 혼자의 힘으로 이 바둑을 모든 것을 계산해내서 플레이를 했었던 것이고, 알파고는 사실 굉장히 많은 CPU와 GPU가 함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나가면서 이제 바둑을 두었던 것이고, 이 전력 소비 관점에서 보면은 알파고는 한 20W 정도를 소모하면서 플레이를 한 것이고, 이세돌은 그렇고 알파고는 그보다 훨씬 더 1000배 이상 많은 25만 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정확도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인간에 비해서는 이런 효율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어떻게 이런 AI 반도체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를 살펴보면은 지금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정말 곳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 가리지 않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정말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부분에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딥러닝이 이렇게 모든 곳에 쓰이게 된 이유는 정확도가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미 사람 수준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뭐 작곡이나 그림이나 되게 못할 것 같은 일들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전통적으로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나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 오디오 레코그니션은 이미 저런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그 수준, 휴먼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달성을 하였고요. 다만 한편으로의 문제는 연산량이랑 메모리 접근량입니다. 이런 연산량이랑 메모리 접근량이 기존의 전통적인 이 로컬 피처 베이스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딥러닝이 굉장히 수십 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로컬 피처 베이스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저 얼굴 인식을 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뭐 눈은 어디에 있고 코는 어디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개입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디벨롭하는 거고요. 딥러닝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딥러닝 모델이 저런 로컬 피처에 비해서 연산량이 정확도는 훨씬 좋지만 연산량은 그 이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미 알고리즘들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제품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 제품화라고 했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고성능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구현을 했었을 때 서버에서 돌리면 굉장히 고성능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잘 돌아가지만 이것을 어떤 로컬에서 인베디드로 돌리고자 했을 때는 이 실시간성이랑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좀 주요한 문제를 보면은 성능이랑 전력 효율, 그리고 전력 효율은 이제 발열 같은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화를 하고자 하는 많은 이제 뭐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제품화에 필요한 수준에 비해서 현재 CPU나 GPU 아니면 기존의 NPU들이 가지고 있는 요 성능이나 전력 효율 가격적인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서의 요구 수준에 비해서 많은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나는 뭐 차량 상용화 가격에 따라서 뭐 $50에 50톱스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 근데 뭐 마켓에서 제공하는 반도체는 $50면은 뭐 10톱스 언더의 성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성능을 내기 위해서 뭐 필요한 가격보다 뭐 10배 이상 비싸다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열 관점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 스마트폰도 얼만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고 있고 자동차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움직이는 데뿐만 아니라 이제 판단 자율주행을 하는 데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알고리즘의 성능 정확도는 올라왔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얼만큼 톱스라는 게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라고 해서 1초당 테라 오퍼레이션 얼마나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위이고요. 그래서 톱스 퍼 와트라고 하면은 단위 전력 1와트당 얼마큼 많은 이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톱스 퍼 달러는 뭐 많이 쓰이는 거 아닌데 저는 이제 좀 쓰는 것을 즐기는데요. 그 1달러당 그러니까 가격당 얼마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팩터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더 많은 인공지능 제품들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나왔던 칩들을 보면은 고객들은 저런 자율주행차, 뭐 CCTV, 스마트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화하기 위해서 4톱스 퍼 와트 이상의 이런 수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나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더욱더 차이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CPU 같은 기반은 훨씬 더 하고 GPU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뭐 한 1달러당 1톱스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데 과거에는 이거보다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라는 게 그 뉴스에서 이렇게 웨이퍼 반짝반짝 하는 거를 동그란 걸 보셨을 텐데요. 그 웨이퍼 한 장이 요새 이제 12인치 웨이퍼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12인치 웨이퍼에 결국 칩이 몇 장이나 들어가는지가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웨이퍼의 장당 원가가 한 5,000불에서 한 7, 8,000불 정도 하는데 거기에 칩을 1,000개 찍을 수 있으면 단가가 하나당 뭐 단순하게 계산해서 5달러가 되는 거고 100개 찍을 수 있으면 50달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칩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최신의 엔비디아 칩들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다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밀리미터 스퀘어 이상의 다이 사이즈이고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의 웨이퍼에 칩은 한 50개 내외로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이 원가만 하더라도 100달러 이상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뭐 패키징 가격, 테스트 가격, IP 가격, 뭐 다양한 판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 엔비디아의 GPU 칩이 뭐 수백 달러 이상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더 효율 좋은 이런 기술을 원했었고 그 과거에 CPU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잘 처리할 수 있지만 병렬 처리는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래픽 비전 쪽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GPU가 개발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제너럴 퍼포스 GPU라고 GPGPU 형태로 꼭 그래픽뿐만 아니라 병렬 처리가 필요한 많은 곳들에 GPU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병렬 처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거의 시장의 뭐 90% 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GPU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처리하기에 적합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용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가 이제 N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처럼 병렬 처리를 잘 하지만 GPU는 병렬 처리가 필요한 다양한 그게 뭐 그래픽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코인을 채굴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되고 이제 NPU, Neural Processing Unit이라는 NPU나 AI 반도체는 딥러닝에 조금 더 포커싱돼서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고 이제 반도체 산업 분야를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 크게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국내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고 비메모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삼성과 하이닉스를 필두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이고 아직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한 1% 내외 정도 될 정도로 좀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뭐 프로세싱이랑 이미징 그리고 통신칩, 카메라 센서 같은 부분이랑 통신하는 통신칩, 그다음에 CPU나 GPU, NPU 같은 프로세싱 쪽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NPU 쪽은 프로세싱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용과 엣지 중에서도 엣지, 그걸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CPU나 GPU, 뉴럴너픽 쪽은 아니고 FPGA나 이제 NPU 같은 ASIC 부분이 저희가 타깃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 이제 딥러닝 칩셋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엣지 쪽이랑 데이터 센터 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엣지인데요. 전체 시장의 크기는 2025년에
한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 66빌리언이면 한 80조 원 정도의 시장일 것 같은데 80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엣지 분야가 서버 분야보다 한 3.5배 이상 더 큰 이제 한 70 정도 조 원의 시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엣지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뭐 분야별로 가리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량 자체가 가장 많은 부분은 모바일폰, 스마트폰 분야이고 저기 주황색 부분이고요. 근데 그쪽 부분 아니더라도 뭐 자율주행 차량, 로봇들, 드론, 뭐 시큐리티 카메라, 스마트 스피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엣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을 때 그럼 이런 그 제품에서 어떠한 AI 반도체가 쓰이는지를 보면요. 그 지능형 반도체의 종류별 출하량 전망이 오른쪽인데요. 이제 저 회색이랑 진한 회색 부분이 CPU랑 GPU 부분인데 과거에는 그 이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P나 CPU 집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또 노란색 부분이 이제 NPU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부터 넘어서서 2023년에는 CPU랑 GPU를 합친 것보다도 이제 NPU 부분이 시장의 가장 도미넌트한 마켓 포션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능이랑 전력 효율,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엣지 시장에서의 제품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CPU랑 GPU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NPU가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이런 NPU가 가장 시장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CPU나 GPU보다는 AI 반도체 NPU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가 뭐 검색을 하든 번역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어떻게 보면 구글이 만든 NPU인 TPU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구글은 이제 TPU 버전 1을 2015년에 발표를 했었고 그 후에 이제 버전 2, 버전 3, 뭐 엣지 TPU, 버전 4까지 NPU를 계속 출시하고 있고 이거를 자체 서버에서 활용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구글에 접속해서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이미 다 NPU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애플이 다음 제품을 발표했는데 그 A11에서부터 보시면 뉴럴 엔진이라고 AP 칩 안에 CPU와 GPU IP에 별도로 NPU IP를 넣었었고요. 그 후에 뭐 A12, A14 점점 또 처음에는 간단하게 들어갔었는데 그 후에 점점 이제 더 큰 많은 코어를 넣으면서 더 많은 이제 면적을 차지하면서 이제 AI 엔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의 엑시노스나 퀄컴의 스냅드래곤에서도 이런 NPU가 실제 칩에 들어가서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의 대부분의 핸드폰에도 이미 NPU가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테슬라의 지금 뭐 FSD Full Self Driving이라는 서비스가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위해서 테슬라가 만든 NPU 칩이 차 안에 내장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위에서 보시는 게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 기반의 테슬라의 그 차량용 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과거에는 저렇게 3개의 칩을 이제 엔비디아 오른쪽에 보시는 엔비디아 GPU를 넣어서 3개를 썼었는데요. 저렇게 했었을 때 가격 경쟁력도 안 나오고 성능도 부족하고 발열도 심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NPU를 개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NPU를 개발했던 게 오른쪽 아래 나타나 있는 저 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자율주행용에도 NPU뿐만 아니라 기존의 GPU랑 이제 CPU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GPU가 위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CPU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은 저 NPU 두 개의 큰 NPU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자율주행에도 이미 NPU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양한 AI 칩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굉장히 이제 그래프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을 만큼 이미 뭐 여기는 이제 CPU나 GPU 기반의 그런 칩들도 있는데 다양한 성능과 뭐 전력에서 많은 이제 칩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퍼런스 학습을 위한 트레이닝용이랑 그리고 이제 추론을 위한 인퍼런스용에 나눠져서 다양한 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신기술 분야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을 살펴보면은 국내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엣지 쪽과 서버 쪽에서 제품 개발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이런 기업들이 있고, 뭐 국내를 살펴보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개 정도의 기업이 뭐 어디는 IP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다른 것과 같이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AI 반도체를 자체 그 제품화하는 기업들은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엣지와 서버 중간에 위치를 시켜 놓았는데, 이 이유는 이 엣지 쪽에서도 크게 보면은 좀 로우 파워 엣지랑 하이 퍼포먼스 엣지 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로우 파워 엣지는 그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IoT 같은 굉장히 그 저전력으로 수십 밀리와트나 수백 밀리와트 이내에서 동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고성능의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있었을 때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시티, 그리고 뭐 시큐리티 같이 엣지 분야에 있지만 성능 자체는 정확도 측면에서도 뭐 자율주행이 엣지라고 해서 정확도가 낮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도 측면에서도 오리지널 어큐러시가 유지돼야 되고, 또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실시간성이랑 알고리즘의 그 크기가 굉장히 큰 이 하이 퍼포먼스 엣지 쪽을 저는 좀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은, 데이터 센터 서버 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돌려야 되다 보니까 아키텍처 설계 관점에서 모든 결정을 좀 더 충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1이라는 뭐 메모리가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뭐 2, 3 넣어놓고 좀 더 충분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하이 퍼포먼스 엣지 쪽은 그 고성능의 알고리즘이 필요하지만 또 효율, 가격이나 그 발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피크를 찍어야 되는 그런 좀 더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경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이 AI 반도체 시장을 같이 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각각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모빌린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그 지금 형태 AI 반도체라는 컨셉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이상 됐을 수 있지만, 지금의 개발되고 있는 AI 반도체의 형태를 띠게 된 거는 2012년에 이제 알렉스넷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3년, 14년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근래에 한 1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기술인데, 저희는 그 초기부터 이쪽 분야 연구를 해오면서 많은 이제 기술과 노하우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랑 이미지 처리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딥러닝 분야도 했었지만 물체인식 칩이나 아니면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같은 그런 부분들도 초창기에 했었었고요. 2013년부터는 CNN이나 RNN 기반의 이제 딥러닝 전용 칩들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칩들을 개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ISCC라는 국제 삼성이나 인텔 같은 곳에서도 신제품을 발표하는 이런 국제 학회에서 모두 발표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Deep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DNPU라고 명명한 이 칩 같은 경우에는 CNN, RNN을 처리하기 위한 엣지용 ASIC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발표했었던 바 있고, 뭐 이제 탑티어 저널이나 학회, 그리고 뭐 삼성, 애플, 엔비디아 등에서도 초청 발표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14년, 15년에 설계했었던 칩인데, 그 지금 한 7, 8년 지난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랑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논문 제목에도 보시는 것처럼 DNPU 8.1 TOPS per watt Reconfigurable CNN Processor for General Purpose Neural Network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때도 이 엣지용으로 어떤 칩을 만들고자 했을 때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 인식만 하는 뭐 모바일 넷, 욜로 하나의 알고리즘을 잘 돌리는 그런 칩을 만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면적 관점에서나 전력 효율 관점에서 만들 수 있고, 만드는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반도체라는 것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또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고객들마다 원하는 알고리즘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이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제네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리컨피규러블한 그런 프로세서 형태의 ASIC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이제 기업들로 넘어와서 AI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지만 초창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기업들보다는 대부분 학계 리서치 필드에서 이쪽 분야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도 딥러닝 분야에서 논문이 매년 발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도 굉장히 팔로우를 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스스로도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논문이 좀 중요한 분야인데 저희가 딥러닝이랑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 국제 논문을 한 31편 정도 확보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 이제 핫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2017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TPU를 서버용 이제 NPU로 처음 발표했을 때 저희가 이제 엣지용 NPU로 DNPU를 발표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MLPerf라는 머신러닝 퍼포먼스가 이 AI 반도체가 신기술이다 보니까 각각 기업들이 다 성능은 좋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자 CPU나 GPU는 뭐 그런 벤치마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아직 NPU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자 만들어진 게 이제 머신러닝 퍼포먼스라는 MLPerf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 19년에 설립한 후에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2020년에 여기에 참여를 해서 국내 이제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구글,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참여를 해서 그 높은 수준을 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참여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 스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AI 반도체 기업의 이제 기술 실체를 좀 파악하는데 또 의미가 있는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Perf라는 거는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기업들이 파운딩 멤버로 참여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커뮤니티로서 MLPerf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구글이나 뭐 아미나 엔비디아 뭐 대부분의 글로벌한 IT 기업들이 모두 파운딩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이랑 이제 저희랑 그리고 퓨리오사 AI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파운딩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하드웨어에 가깝고 또 이제 뭔가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일이나 그리고 이제 뭐 물리, 화학, 신소재 이런 거에 굉장히 가까울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이제 AI 반도체는 반도체이기 전에 이제 프로세서이고 이 프로세서라는 거는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CPU나 GPU처럼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 엔지니어의 한 3분의 1 정도만 하드웨어 쪽 엔지니어고 3분의 2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쪽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쪽 기술도 중요한데 또 이 엣지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경량화 부분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알고리즘 부분에서도 이런 딥러닝으로 흉부CT 이미지 기반의 코로나를 검출하는 알고리즘 대회에서 다양한 알고리즘 전문 기업들을 제치고 저희가 1등을 할 만큼 이제 알고리즘 기술력도 우수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드웨어 부분은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 있는 NPU이고 결국 그 위에 이 N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펌웨어 같은 부분도 필요하고 또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이 또 필요하고 이 고객이나 이런 사용자들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ONNX, 뭐 케라스, TV 다양한 프레임워크로 학습을 하고 또 디스크립션을 해놓은 이런 딥러닝 모델들이 NPU에서 문제없이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컴파일러 스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DK라고 볼 수 있는 이 SDK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 고객들에게 CPU나 GPU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가격이 더 싸고 성능이 더 좋다고 해서 AI 반도체로 바꾸는데 모든 이제 개발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그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존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제 AI 반도체로 변경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SDK 소프트웨어 스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스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NPU의 테크니컬 키포인트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NPU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좋은 NPU는
라는 건 어떤 것인가, 뭐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저는 오늘은 요 프로그래머빌리티나 이피션시,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스케일러빌리티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머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이 굉장히 좋은 이제 칩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칩을 하나 개발해서 상용화하는데 뭐 적어도 한 2, 3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2, 3년 사이에 이 알고리즘들의 성능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응이 되지 않는 칩이라면은 출시 시점에서 이미 쓸 수 없는 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딥러닝 모델들을 프로그래머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그 관점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이 MPU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프로그래머빌리티랑 이피션시는 사실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고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 자체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기하더라도 이피션시랑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둘 다 최대화로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이 CPU는 이피션시는 낮지만 모든 이제 알고리즘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제너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높은 프로세서이고 GPU는 이제 좀 병렬 처리에 최적화하되 이피션시를 되게 높인 기술이고 이제 NPU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래머빌리티를 AI나 딥러닝 부분으로 한정 짓고 이피션시를 극대화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서 이피션시를 이 그래프를 위로 올리는 거는 각각 회사나 이제 기관의 기술력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피션시를 엣지 분야에서 필요한 최대로 유지하면서 이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풀리 설계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나 그리고 뭐 컴파일러나 시뮬레이터 부분들 그리고 뭐 코어나 메모리 아키텍처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알고리즘 기술들의 최적화로 저 트레이드오프 그래프를 위로 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프로그래머빌리티나 이피션시를 그 적절한 포인트에서 최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다음으로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AI 반도체가 성능이 되게 중요해서 이제 예전에는 밉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제 밉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가 그런데 예전에는 원래 밀리언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밀리언 단위로서 CPU의 성능을 측정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GPU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가 플럭스, 이제 기가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라는 이제 기가 단위의 이제 밀리언에서 이제 1000배가 늘어나서 GPU의 성능은 이제 기가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AI 반도체,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의 연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기가 단위의 성능도 부족해서 최근에 이제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라는 테라 단위 1000배 더 넘은 그리고 이제 뭐 1000톱스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 뭐 이제 펜타 단위로도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만큼 이런 반도체 성능이 되게 중요한데요. 반도체 성능을 크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칩 면적에 연산기를 뭐 1000개 넣거나 10,000개 넣거나 뭐 100만 개 넣거나 이거는 반도체 면적만 주어지면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연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00개를 넣었는데 이 1000개를 모든 알고리즘의 모든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기가 1개 있을 때나 10개 있을 때는 이 10개가 쉬지 않고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만 뭐 연산기가 이제 10,000개 단위로 만약에 들어간다 했었을 때는 이 10,000개에 쉬지 않고 유의미한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제 피딩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 알고리즘이 다양하고 하나의 알고리즘 내에서도 레이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산기의 유틸라이제이션 높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oretical 성능은 그 보시면은 number of calculators 곱하기 이제 클럭 스피드를 하면은 theoretical한 톱스가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1000개의 연산기를 1기가로 돌린다 하면은 1GHz 곱하기 1000개 하면은 이제 1톱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1톱스의 성능은 나오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 중에 30%만 유의미하게 계속 쓰인다 하면은 실제 낼 수 있는 성능은 0.3톱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펙티브한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펙티브한 성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의 하나의 알고리즘이 오퍼레이션이 몇 개가 있고 그것을 몇 프레임 퍼 세컨드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결국 이제 이펙티브 토스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뭐 데이터를 움직이는 데 쓰이는 거랑 뭐 전처리, 후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CPU의 레이턴시,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피딩의 이피션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칼큘레이션 오버헤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효율적으로 최적화가 되어야만 유틸라이제이션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이제 GPU 유틸라이제이션에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기 19%라고 써 있는 게, 저 19%라고 하면은 그 GPU가 20%만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가 얼마나 많은 이제 인풋 이미지가 동시에 피딩될 수 있는지인데, 이 엣지 환경에서는 리얼타임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와서 처리가 되어야만 다음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되게 낮게 구성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런 GPU 성능이 되게 효율이, 이론적인 수치는 높지만 실효율은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NPU 자체도 분야마다 어떤 고객들은 가격이 뭐 $10인 뭐 10토스짜리 칩이 필요하고, 어떤 고객은 이제 $100인 100토스짜리 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능, NPU의 아키텍처의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ARM의 CPU도 뭐 저희가 인텔 CPU도 뭐 쿼드코어, 옥타코어, 뭐 이렇게 뭐 싱글코어, 듀얼코어, 이렇게 다양한 코어가 또 멀티코어로 존재하고, 하나의 코어도 성능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성능을 스케일러블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싱글코어, 코어 레벨에서, 그리고 하나의 코어가 성능이 1로 동작할 수 있고, 또 뭐 4로 동작할 수 있고, 뭐 100으로 동작할 수 있는 이 코어 하나 레벨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랑, 이 코어를 멀티코어로 썼을 때 이제 멀티코어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이 멀티코어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이 멀티 클러스터로 존재했을 때의 이제 클러스터. 그래서 인코어, 멀티코어, 멀티 클러스터 레벨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아키텍처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스택에 있어서 컴파일러나 이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이 아키텍처랑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동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실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환경이 뭐 딥러닝 모델 10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하나의 모델을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해야 되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10개의 모델이 3개의 코어에서 잘 나눠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아키텍처랑 소프트웨어 스택이 또 중요하고, 또 하나의 큰 모델을 10개의 코어가 나눠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각 환경에 따라서 상황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될 수 있는 이제 아키텍처랑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NPU가 중요한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테크니컬한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퍼포먼스나 뭐 이런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 AI 반도체 기술이 시장에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뢰성이랑 가격, 그다음 적용 용이성,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이 AI 반도체 NPU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고, 고객들은 이제 CPU나 GPU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또 AI 반도체를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개발하는 신제품을 쓰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느끼기에 얼마만큼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인가를 다양하게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만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 뭐 성능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반도체 양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다음은 적용 용이성.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PU나 GPU로 이미 모든 제품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개발 환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NPU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풀스택 SDK 기술을 통한 적용 용이성. 그 다음에 이제 성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갑자기 또 반도체 개발 과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반도체 개발 과정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직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설계, 생산, 이제 조립 및 검사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팹리스라고 많이 불리게 되는데요. 팹리스라는 게 팹이 없다라는 거라서 팹이라는 거는 그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제조 공장이 팹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에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어디에 새로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팹인데요. 그 팹에서 반도체가 실제로 생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도체 제조는 이런 팹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팹리스 기업들은 그 설계에 집중을 해서 설계 CPU나 GPU, 뭐 NPU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 리벨리온이나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런 브로드컴 이런 데들도 다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고요. 설계에 집중을 해서 이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 기업에 넘기게 되면은 이 파운드리에서 팹에서 칩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단과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사실 직접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디자인하우스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에 있어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가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팹리스의 기업들이 저희가 AI 반도체 NPU를 집중하지만 칩에는 NPU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메모리 쪽 IP도 필요하고, 뭐 암과 같은 CPU도 필요하고,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인터페이스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회사에서 경쟁력 있게 핵심을 하고 있는 기술 말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통 이제 IP 기업들에서 IP 형태로 제공받아서 하나의 큰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서 칩이 나오게 되면은 그 칩을 패키징하고 또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이제 고객에게 딜리버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간략하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스마트 CCTV 같은 데 쓰이는, 아니면 뭐 로봇에 쓰이는 이 AI SoC를 개발하고자 한다 했었을 때, 이 AI SoC가 카메라 입력들도 받아서 그거를 딥러닝 처리도 하고 또 다양한 이미지 처리를 거쳐서 또 뭐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더넷으로 통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이런 IP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칩을 만약에 개발하고자 한다 했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칩을 어디에 의뢰를 해서 맡길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이런 최신 공정에서는 삼성과 TSMC가 전 세계 1위이고 삼성이 2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파운드리를 어디에서 맡길지를 정하게 되고, 이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디자인하우스라는 곳을 통해서 같이 칩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국내에는 이제 삼성에는 세인5, 에이지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 뭐 알파홀딩스 같은 공식 디자인 하우스가 한 5개 정도 존재하고요. 그 TSMC에는 이제 에이직랜드라는 디자인 하우스가 공식적으로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UC는 그 이제 TSMC의 공식 디자인 하우스로서 이제 세계 1등의 디자인 하우스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과 협의를 하면서 삼성 14나노, 삼성 8나노 이런, 최근에 이제 삼성 3나노가 했다고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났었는데, 어떤 파운드리에서 어떤 공정으로 할지를 이제 칩을 정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NPU 말고 다양한 IP들, 그래서 USB IP나 뭐 이더넷 IP, ARM의 CPU IP 이런 IP들은 어떤 벤더의 것을 사용할지를 또 IP 기업들과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CPU IP는 ARM의 CPU가 거의 글로벌하게 95% 이상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사이프5에서 리스크5라는 거를 오픈소스로 발표를 해서 최근에는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이런 리스크5도 적용해서 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놉시스나 케이더스가 가장 많은 IP군을 확보하고 있는 그 회사이고요. 그리고 뭐 EDA 툴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를 개발을 하려면 설계를 하고 이 설계 도면에서 실제 반도체 도면화, 설계 아키텍처가 반도체 도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설계 툴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 툴들도 시놉시스랑 케이던스가 가장 많은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칩이 다이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암코나 네페스 같은 반도체 패키징 회사를 통해서 패키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패키징이 된 칩이 LB세미콘이나 테스나 같은 기업들에서 실제 잘 동작하는지가 테스트가 되게 되면은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음, 어떤 이제 그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어떠한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산업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어떤 뭐 차든 뭐든 스마트폰이든 이 제품이 어, 어떻게 보면 거기 원가에 모든 기술과 필요한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원가 구조를 분석해 보는 게 그 산업을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칩의 가격에 어떠한 원가들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뭐 칩을 개발하기 위한 R&D 코스트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EDA 툴, 칩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뭐 매틀랩 같은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틀랩을 사용하진 않지만 반도체 설계하는 그 툴들이 많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해를 위해서 보통 저런 반도체 툴들은 시너시스나 케이던스에 한 연간 한 수억 원 정도의 비용의 라이센스, 그 반도체 툴 이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IP 라이센스비는 뭐 ARM의 CPU나 ARM CPU, 그리고 뭐 USB 3.0, 3.1, 3.2 이런 것들, 그리고 LPDDR, 뭐 GDDR, HBM 같은 그런 거, 뭐 PCI 익스프레스, 이런 고속 인터페이스 IP들이 굉장히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뭐 싸게는 뭐 한 1억 원부터 비싼 IP들은 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게 IP가 저희가 이제 칩을 만들게 되면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이제 IP 비용이랑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비용,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의 설계 비용 이 세 가지 포션인데요. 그 중에서도 IP 비용이 가장 도미넌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MPW 파운드리 코스트는 칩 개발이 보통 한 번에 칩 개발 하나 하는데 뭐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이제 수백억 원, 뭐더 많게는 천억 원 이상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양산 칩을 한 번에 찍는 것은 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MPW라는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하나의 웨이퍼를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나눠서 하는 MPW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MPW 파운드리 코스트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팹리스 기업들이 저희도 아까 반도체 설계도 해야 되지만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위쪽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드웨어 설계의 가운데 아래에 두고 그 위쪽으로 쌓아야 될 기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를 실제 도면화 작업하고 이 개발하는 쪽에서 설계에 집중하지 설계에 꼭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 하우스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팹리스들이 디자인 하우스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협업하는 위존하는 그 역할의 범위가 더 커졌고 그에 따라서 디자인 하우스의 그 개발 비용 자체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PW 제품이 잘 개발되면은 그 싱글런 마스크 코스트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양산을 위해서 정말 하나의 웨이퍼를 하나의 기업이 다 쓰게 되는 이제 싱글런 마스크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러프하게는 이제 한 14나노, 12나노 이런 비용이 한 300만 달러 내외 정도 비용이 되고요. 그 뭐 한 공정이 올라갈 때마다 그 굉장히 러프하게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나노는 한 5, 600만 달러, 그리고 뭐 5나노, 4나노 이 정도는 한 1000만 달러 정도의 싱글런 코스트가 발생하게 돼서 저 싱글런 마스크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MPW를 거쳐서 실제 양산을 하게 될 수 있을 때 보통 이제 싱글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개발이 돼서 이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갔고 그 후부터는 이제 개발된 거를 웨이퍼를 뭐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수천만 장 이렇게 계속 찍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의 웨이퍼당 뭐 한 5천에서 8천 달러의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제 칩이 한 웨이퍼에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칩 수율 얘기도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수율이 되게 중요한 게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찍었는데 뭐 삼성에서 했을 때 수율이 뭐 70%다. 근데 다른 데서 했는데 80%다. 20%가 다 이제 원가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수율이 되게 중요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달러로 칩이 100개 나오면은 원가가 50달러가 되는데 200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은 이제 25달러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칩을 작게 만들고 또 이게 수율이 높은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칩이 실제 판매되게 되면 IP 비용 자체도 비싼데 또 라이센스 로열티도
그 칩을 판매할 때마다 또 지불을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 다양한 IP 포트폴리오를 또 국내에서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암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IP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다양한 IP들의 전문 기업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칩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모든 IP를 외부의 IP를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국산의 IP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들어갈 만큼 그래도 국산 IP들이 많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칩이 다이가 나오게 되면은 이 다이를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도 어떻게 그 칩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결국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기능들이 결국 외부에 뭐 저희가 USB를 만약에 꽂았을 때 동작하게 하려면은 그 USB의 핀들이 다 저 칩 내부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국 핀이 이제 서로 회로적인 연결이 필요한데 이렇게 복잡한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백 볼 이상의 그런 어떻게 이 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칩을 작게 만들면서 많은 볼을 넣기 위해서 이 볼과 볼 사이의 피치가 되게 작게 되고 또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도 칩이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키징 기술도 되게 어렵고 중요한 기술인데요. 최근에는 이 패키징 쪽에 워낙 수요가 몰리면서 칩은 파운드리에서 나왔는데 패키징을 하는데 뭐 1년이 소요돼서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패키징 쪽에서도 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많지 않아서 쇼티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징이 잘 되면은 이밸류에이션 보드를 만들고 거기 위에 패키징 칩을 마운팅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샘플 단계에서는 뭐 보드 레벨에서 넣어서 테스트를 하지만 실제 양산 단계에서는 이런 웨이퍼 레벨이나 뭐 다일 레벨에서 바로 직접 테스트 장비를 셋업해가지고 테스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인증이나 인증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가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 코스트, 모든 사실 프로세서가 동작을 하려면은 이 뭐 메모리들, 플래시 메모리도 그렇고 디램 메모리도 그렇고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코스트도 저희도 보통 이런 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살 때 대부분의 스펙이 다른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메모리 용량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32기가 제품, 64기가 제품, 뭐 128기가 제품 이런 걸로 스펙들이 보통 이런 메모리 용량으로 나뉠 만큼 그 메모리가 어떤 제품에서 되게 중요한 포션인데요. 그래서 그 메모리 코스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제품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 후에 뭐 판매랑 이제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요소들의 그 되게 많은 이제 기업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잘 이게 에코시스템이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국내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에 해당하는 그 충분한 기업들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국내에는 이제 삼성이라는 파운드리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또 굉장히 우수한 또 뒤에서 뭐 세미파이브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되게 잘하고 있는 디자이너들도 많고 또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의 IP를 잘 대체하고 있는 저희도 디램 메모리 세미파이브라는 회사와 삼성 14나노에서 세미5라는 디자이너스와 칩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는 그 오픈엣지의 메모리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해서 뭐 국내 파운드리에서 국내 이제 디자인 하우스와 국내 또 IP도 활용하면서 칩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은 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의 뭐 IP나 EDA2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아니고 다들 아시는 얘기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이 이제 뭐 진로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뭐 사실 진로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에 뭐 경험이나 이런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이런 진로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을 텐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진로를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뭐 일을 하는 게 이런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장적인 수익이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고 또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톡 옵션이나 뭐 지분 같은 걸 통해서 좀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요. 또 얼만큼 이 직업을 하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커리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거기 가서 이게 일은 힘들어도 참는데 같이 팀원들이랑 힘든 거 되게 어렵잖아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처럼. 그래서 얼마만큼 훌륭한 팀과 사람들이랑 재밌게 또 일을 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런 경험을 또 많이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모티베이션을 가진 동기부여가 되려면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라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의미도 되게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복지나 위치, 이 출퇴근이 뭐 왕복 2시간 걸리는 거랑 뭐 30분 걸리는 거랑 그다음에 뭐 끝나고 나서 주변에 친구들 바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 거랑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위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안정성, 얼마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는 알기가 힘듭니다.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의미 있는 일인가, 그리고 재밌는 일인가, 팀은 어떤가, 그다음에 뭐 복층도 어떤가, 연봉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시점에서 좀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모든 선택에서 존재하는 것 같고요. 불확실성 측면에서 대기업이나 좀 큰 기업들은 생각하는 것들과 그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갭이 굉장히 작은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이제 안 좋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좀 어퍼바운드랑 로어바운드가 둘 다 되게 차이가 큰 선택인 것 같고요.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스타트업을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모든 스타트업들을 갔을 때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서 할 수 있는 경험도 많고 뭐 의미 있는 일도 있고 재미도 있고 다 많은데 결국 한 번 들어갔었을 때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뭐 길게는 그 이상도 이 시간이라는 걸 소비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진로를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거고 또 한 번 그 진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교수의 커리어로 가고 싶었는데 뭐 스타트업에 3년 하다가 뭐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 있는 또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 비용이 되게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락을 정말 주시면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